이어서 문법을 봅니다. 우리 모의고사 시험지는 4쪽이에요.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인데 이거는 뭐 굳이 같이 읽고 막 그럴 게 아니어서 그냥 그 시험지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11번에서 1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바뀐, 전에는 한 3년 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지문 형태로.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서 문법에서도 이제 지문을 활용하는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보다 점점 지문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길어 보이는 이유가 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림도 들어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 비문학처럼 냈거든요. 3학년 딱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당연히 이 문법 공부도 제대로 하는데 지문이 나와서 완전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점점 줄어들어서 그의 수능이 가장 짧아요. 지금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시험지가 있을 때 뭐 반쪽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만큼 했거든. 그러다가 줄어서 이만큼. 그래서 지금은 한 이 정도로 내요. 이 정도. 한 지금 절반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할 건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문법에서 지문을 비문학처럼 읽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금 문법 공부하고 있잖아. 제가 외우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외운 상태에서 얘를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법에 지문이 들어있는 문제는 지금은 읽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건 스캐닝이 돼야 돼. 각 문단에서 앞부분의 단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 의문의 동화 나왔어. 아, 의문의 동화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머릿속에서 쭉 떠올라야 돼. 그래서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푸셔야 돼. 그게 공부가 됐다의 증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법을 품사부터 보고 있었던 거죠. 가장 문법의 기초 단위가 뭐냐면 의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가장 어렵고 가장 또한 제가 생각할 때 문제에서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 품사라는 생각에 품사부터 먼저 본 겁니다. 요 의문은 여러분들 아마 대체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 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의문 변동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11번 문제를 봅니다. 11번 문제에서 지금 이게 지문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11번 문제를 보시면 거기 11번 1번 선택지 동화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리고 2번 선택지야 좋은 위치 좋은 방식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 3번 구개음화 비음화 유음화, 그 다음에 4번 조사 전미사. 이런 개념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지금 저기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 있죠? 거기에다가는 큰 따옴표를 좀 더 강조를 해주세요. 지금 얘는 지문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지문을 통해서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3학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화와 관련해서 좋은 위치와 그 다음에 좋은 방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12번도 넘어갑니다. 12번의 문제를 보시면 1번 좋은 방식, 좋은 위치 이렇게 바뀐 게 나왔다죠. 이게 이제 3학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 학평문제 말고, 교육청에서 낸 문제 말고, 평가원에서 낸 문제 있죠? 6월, 9월 수능에 나오는 문법의 내용은 무조건 암기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 13번은 우리 전에 문제 풀었던 거죠? 13번은 지금 보기를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이에요. 보기를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거기 주성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끝에 부속성분 나오죠? 부속성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성분에 뭐가 있고 부속성분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는다는 것은 뭘 보는 거였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주술관계 확인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표시를 한 거잖아. 주성분 중에서도 그걸 착안해 주시면 됩니다. 주성분에 무엇이 있는지, 부속성분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같이 한 친구들은 문법을 하고 있고 겨울방학 때 한 친구들은 문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문법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중에 문법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부분은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이제 문법 수업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런데 14번 문제는 이거는 문법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번 문제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문형 정보라고 하는 거야. 문형 정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 얘는 이제 사전과 관련된 거거든. 국어사전. 지금 사전 찾아보냐 안 찾아보냐? 거의 안 찾아보지. 그래서 한때 엄청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알고 보면 쉬워. 최근에는 잘 안 됩니다. 근데도 가끔 나오면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문형 정보에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보기를 봅니다. 보기에서 없다 첫 번째 거를 보시면 그 밑에 형이라고 되어 있죠. 네모치고.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는 품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형 정보로는 처음에 품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다를 볼게요. 있다를 보시면 괄호 1번, 있다의 괄호 1번을 보시면 동사라고 되어 있고, 근데 괄호 2번은 형용사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 품사에서 한 거지. 동일한 단어가 품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로 봤어요. 당연히 달라졌으니 얘가 수입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괄호 1번과 괄호 2번의 차이를 보시면 이 꼭새 표시에 이런 게 있죠. 꼭새 표시되어 있는 거. 얘는 뭘 말하냐면 필수 성분을 말합니다. 필수 성분이니까 뭐랑 관련되는 거야?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있다의 괄호 1, 얘는 몇 자리 서술어겠어? 얘 몇 자리 서술어일까? 2자리죠. 왜 2자리야? 왜 2자리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드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주어. 무조건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주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그것 외에 필요한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2년 전인가 3년 전에 4년 전인가 문법 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적이 있어. 수능에서. 왜냐면 이렇게 쓰면 얘는 몇 자리 서술어인 거야? 2자리 서술어인 거지.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야. 이거 하나 있으니까 한 자리 서술어라고 옳은 선택지로. 이게 쉽지 않은 사람도 그래. 한번 오류가 된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다시 얘는 필수 성분을 말하는 거고 서술의 자릿수는 주어를 생각해서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해서 이제 있다를 볼게요. 있다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통해서는 뭘 할 수 있겠어? 발음을 할 수 있겠지. 그 발음과 관련된 이 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얘는 음은 변동하고도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을 보면 계속해서 있다 옆에야. 지금 발음하는 거 옆에 또 뭐가 있냐면 있어, 있으니, 있는. 요거는 뭘 보여주는 거야? 얘는 활용 양상을 보여주죠.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기에서 포인트가 뭘까? 얘의 포인트가. 얘가 왜 포인트일까? 이거 우리는 문법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우리 한 거야. 얘가 왜 포인트일까? 봐. 활용 양상이래. 그러면 우리 활용에는
양상이라고 했으니까 종류, 유형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양상이니까. 그럼 활용에는 어떤 게 있었어? 아, 큰일 났네. 지금 이 영상은 다른 친구들도 보고 제 꼬맹이도 볼 겁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가끔 영상 보면 우리 꼬맹이 뭐라 하지만 아빠 애들이 왜 대답을 안 할까? 원래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열심히 수업했잖아. 나름대로 우리 이반은 지금 공부를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뭐라고 대답했으니 뭐야 난 몰랐던 건데 쟤네들이 대답하네? 이런 자극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 강사들이 뭘 하냐면 보통 세 번째 수업이나 네 번째 수업을 찍어요. 왜냐면 첫 번째가 물론 다 수업 준비를 하지만 가장 이제 수업이 좀 잘 되어 있는 것이 세 번째나 네 번째 강의가 가장 잘 되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보니까 이거 빠뜨렸어. 반영해서 두 번째 합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은 이제 고정되어 있겠지. 이게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 중에 항상 뭐 하냐면 먹을 걸 뿌립니다. 먹을 걸 뿌리면 애들이 대답을 잘해줘. 제가 먹을 걸 안 뿌려서 그런 거죠.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 어쨌든 다시 활용 양상에는 뭐가 있어? 그렇지, 고마워 신혜야. 신혜가 대답했어. 신혜가 대답했어. 그때 대신 좀 크게 해야지 녹음이 되지. 나는 들었는데 이게 녹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다시 지금 양상에는 불규칙과 규칙이 있죠. 그럴 때 포인트야. 안 들려? 그럼 크게 얘기하면 돼. 그렇구나. 그러면 또 있죠, 방법이. 그래서 또 어떤 이 인터넷 강사는 학생 쪽에다가 마이크를 놓습니다. 학생 쪽에다가 마이크를 놓고 질문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야. 대신에 지금 우리는 뭐 이름 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름 부르지만 어떤 또 인터넷 강사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개인정보가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별명을 이제 지어줍니다. 그래서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야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 이제 마이크가 넘어가는 거죠. 이제 마이크로 대답. 어차피 똑같은 방식은 거기서 뒤에 카메라가 뒤에서 찍는 거니까 걔는 얼굴이 안 나오잖아.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 거지. 그런 방법도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또 친구들이 많아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다이내믹한 영상을 제작을 한다면 뭐 나도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별명을 하는 거죠. 잘생긴 바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예쁜 기마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다 대신에 아어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다신에 아어를 붙이면 이것이 규칙인지 불규칙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 얘야. 그래서 활용 양상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저 보여줬으니까 지금 제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그렇지, 규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선택지 봐봐. 없다와 있다는 모두 활용할 때 어간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 맞아 틀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하나 더 있죠. 어떤 것도 할 수 있냐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금 있다의 경우는 다이어죠. 가로 1, 가로 2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동은 이의어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근데 1학년 지금 3월 문제인데 1학년 3월 문제인데 지금 이 규칙과 불규칙을 냈다는 것 요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통 1학년 때 우리 지난번에 문법 문제 풀었을 때 딱 내가 그 문제 위에다가 이게 어떤 때 문제인지 다 보였을 때 규칙 불규칙은 1학년 때 거의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거든. 어려운 내용은. 그걸 이제 어차피 주어줬으니까 지금 보기를 통해서 문형 정보를 통해서 주어줬으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시면 거기에 표지어가 나오죠. 표지어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표지어는 단어랑 같은 개념이에요. 사전에 실렸으니까. 표지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품사로 인정받는 거다.
이것도 우리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것 같네. 이것도 같이 더불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법 문제가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또 15번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너네 처음일 때 이 15번 문제는 보통 언제 내냐면 9월 모의고사 때 내는 문제야. 왜냐면 1학년 과정 중에서 대체적으로 중세문법이 2학년 때, 그러니까 2학기 때 배우는 걸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보통 1학기 때는 중세문법 문제를 내지 않아. 그런데 냈어. 어려운 거죠. 해본 적이 없잖아. 내용이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야. 이런 문제를 해본 적이 없으니 이걸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냈어. 치사한 거지. 그런데 중세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거기다 씁니다. 중세문법은 현대어 풀이가 중심으로, 현대어 풀이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 현대어 풀이가 중심, 현대어 풀이가 핵심입니다. 그 얘기는 얘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현대 문법으로 접근한 거야. 현대 문법을 바탕으로요. 교육과정을 보면 우리가 중세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너희들 괴롭히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야. 그럼 현재와 과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연히 뭐가 중심이어야 돼? 현재가 중심이어야 돼. 아, 현재는 이게 있었는데 과거에는 없었구나.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구나. 이런 식이 전부라고. 그러니 중세문법은 항상 현대어 풀이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뒷기계를 지금 현대 풀이 보니까 뭐라고 해석해놨어? 중국과라고 해석을 해놨잖아. 그래가지고 현대 풀을 보면 중국과 달라라고 했으니까 중국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번 선택지. 조사에는 앞말에 사건의 원인 맞아 틀려. 그래서 1번인 거야. 다시 중세문법은 뭐라고? 현대어 풀이가 중심이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세문법, 중세 표기와 비교 대조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15번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중세문법 중에서도 필수 용어가 있어요. 필수 용어는 외우셔야 돼요. 필수 용어 및 문법은 암기. 그런데 이게 많지 않아. 중세 문법과 관련된 필수 용어랑 문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그거와는 무관한 문제니까 낸 거야. 그런데 지금 이 표기를 봤으니 아마 그냥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당연히 모르고 이렇게 문제를, 이런 중세 문법 문제를 푼 적이 없으니까 당황했을 거라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세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3월에 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욕심이 앞선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단 이렇게 교육청 문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내던 선생님들이 주로 내지, 물론 새로운 선생님이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좀 욕심이 과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문법 설명했어요. 넘어가서 이제 비문학 지문을 볼게요. 비문학 지문 4개가 있으니 2개를 보는데 지금 우리 시간 관계상 사실 16번에서 19번도 내가 이렇게 해오긴 했거든. 네.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질문들하고 견주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기술 지문이 있죠. 지진, 건축물, 건물하는 거. 그거 말고는 나머지 지문들은 이거 내가 그냥 기대 심리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풀어왔던 것들과 좀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이 문제일 수는 있지.
시간이 문제일 수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웠던 거는 아닌 것 같다. 딱 그 한 지문. 기술 지문은 사실 그래도 이제 구조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혹은 지문의 길이 때문에 그냥 처음에 그냥 겁을 먹어서 안 푼 수도 있죠. 그거 말고는 딱 정말 1학년 수준에서 저는 이제 낸 거라고 좀 봐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문이 가장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 개의 지문이 그러니까 네 개의 지문이죠. 네 개의 지문이 거의 비슷해.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술 지문, 이 건축과 관련된 지문은 이제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적 구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나머지 지문에서는 그런 것이 좀 적죠. 그래서 16번에서 19번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문의 구조. 우리 글의 구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러진 것과 하나는 대상의 원리 및 과정을 설명하는. 그때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그래서 핵심인 거고, 원리 및 과정에서는 순서와 인과가 핵심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리 및 과정을 설명하는 지문은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지문 중에서 경제가, 그 다음에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는 인문, 사회, 예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요 16번에서 19번 지문은 요 인문 지문이죠. 인문 지문하고 사회 지문의 공통점이 있어. 인문 지문하고 사회 지문의 공통점은 요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사실 요 16번에서 19번 질문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요 흉에 대한 얘기지. 1문단만 읽어볼게. 18세기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 흉은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고, 여기 봤을 때는 흉과 데카르트를 나눠서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을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그는 과학적 탐구 방식 및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에 이른다. 봐봐. 그러면 데카르트 어떤 점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요 과학적 탐구 방식과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이제 지문에서 설명을 해야겠지? 1문단에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야지 글이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 결과 흉은 서양 근대 철학사에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 보면 하나, 둘, 셋. 볼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이성을 중심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것을 이제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3문단의 경우는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4문단에서는 또한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지금 요 글 전체는 1문단에서 제시했던 것을 그 순서대로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는 절대로 어려운 글이 아니죠. 왜? 설명 대상이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 흉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잡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가장 단순한 구조, 가장 쉬운 구조. 됐습니까? 그래서 요 지문은 요 정도만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비문학 설명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두 번째 지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31에서 33. 얘는 이제 사회 지문입니다. 근데 조세 얘기를 했으니까 경제와 관련된 거지. 얘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첫 번째 지문 흉보다는 구조가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하지. 구조가 좀 복잡해. 그래서 요 지문을 지금 이번 그 비문학 설명할 때는 이 지문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딱 얘죠? 설명 대상이 여럿이야. 그래서 치 이렇게 몇 개로 나눠줘. 그것만 잘 잡아내면 어렵지 않게 좀 파악하거나 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기술 지문 있죠? 건물은 얘는 이 두 개가 복합적인 거잖아. 생각나?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런 충격 혹은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야. 그런데 각각은 다 모르겠어. 이러한 원리로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문은 이 두 개가 좀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량도 많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지문 봅니다. 이거는 지우고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조세는 조세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구나.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 국가의 재정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국민들로부터 경제 주체예요, 걔네들은.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 기업과 국민들이죠.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순손실을 초래하거나 의욕을 떨어뜨려. 이거 인간이니까 다 확인해야죠. 경제적 순손실 끊었어. 초래하거나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이기. 경제 순손실 봐. 하나는 불만인데 왜 불만이야? 공평하지 못해서.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 이 다음에 설명할 게 뭐라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뭐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하고 그 다음에 불만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연결이 돼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1학년 지문일 수 있었던 이유가 흉 지문도 그렇고 요 조세 지문도 그렇고 1문단에서 이 글의 구조가 어떤지 이미 다 얘기해 준 거잖아.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거지. 그래서 앞부분을 읽었을 때 글의 구조가 윤곽이 어렴풋하게나마 잡히지 않으면 그냥 다음 주문으로 넘어가라고. 두 번째 문단 봅니다. 우선 얘기했으니 첫 번째인 거죠. 첫 번째가 뭐였어? 그렇지. 그럼 이제 이거 보면서 효율성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 우선 조세 효율성에 대해서 하나 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뭐야? 인가금융 확인해야지. 소비세를 부과하면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고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리하고 유익한 걸 말한대요. 확인해줘야지. 편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생산자도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순손실 1문단에서 얘기했던 순손실 그리고 순손실은 효율성과 관련되는 거나 그것을 인과관계로 보여준 거야. 하는데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것이 결과네요. 이처럼 정리합니다. 지금 내용.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전세를 부과하는 이를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였어요. 그래서 순손실과 효율성이 짝을 맺었네요. 설명됐네? 굳이 뭐 설명해야 되죠? 이번에는?
그렇지. 그러면 이 글의 구조를 잡으면 1문단. 그래서 지금 처음에 2문단에서 뭐 얘기한 거야? 효율성 얘기한 거고. 3문단에서는 이제 공평성을 얘기해야겠죠? 봅니다. 3문단. 우리가 공평성이야. 조세의 공평성. 조세 국가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공평성이 확보가 되면 조세 국가의 형평성이 높아져. 공평성이 확보가 되면 형평성이 높아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의 원칙과 기준으로는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가 효율성이었죠. 얘가 공평성이었던 거고. 지금 공평성에는 다시 그렇지 두 개가 있는 거죠. 편익과 그 다음에 능력.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보다는 어때? 설명 대상이 자꾸 나눠져.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보다는 이 질문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편의원칙. 그래서 먼저 편의원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편의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 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공공재 확인했어요.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공공재를 클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많은 세금. 그럼 세금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클수록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얘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편의원칙은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사용량 측정이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있고라고 했으면 첫 번째 문제, 달라지는 두 번째 문제. 편익 원칙과 관련되는 특성들 설명이 됐습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능력 원칙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도식화 구조화는 문단 번호로 하기로 던 거잖아. 그럼 4문단 어떻게 되는 거야? 4문단은 요 밑에 내려가야지. 봐봐. 지금 이거를 내용으로 정리를 보면 조세와 관련되는 것이 효율성과 그 다음에 공평성이 있는 거고, 공평성에는 편익과 능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머릿속 당연히 이렇게 내용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걸 우리는 문단 기호로 이렇게 그 구조화를 했던 거니까 편익에 대한 거는 얘에 구속되는 내용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꾸 이제 주간 테스트 내가 구조화라는 문제를 내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제 구조화가 어떤 것인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계속 볼게요.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 능력 원칙은 다시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지금 여기에서 보면 다시 이렇게 수직 수평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수직적, 그래서 먼저 수직적 공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많이 부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한 누진제. 지금 여기서는 비례세랑 누진제를 지금 수직적 공평을 통해서 실현한다. 그러니까 수직적 공평을 위해서 비례세나 누진세를 한다는 거네. 여기에 또
수평, 이거 수직이지?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오문단위 뭐에 대해 설명해야 돼? 그렇죠. 지금 이제 수직 얘기했으니까 이제 수평 얘기해야지. 마지막입니다. 수평적 공평은, 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을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 같을 경우는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주의할 것.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의 차이가 생긴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공제제도가 있는 거지. 아까 비례세랑 누진제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공제제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딱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이 두 가지는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나 얘는 순손실이 되고 얘는 불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면 잘 읽은 걸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 지문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됐죠? 네. 넘어갑니다.